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불로소득을 국민통합 저해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대통령도 아파트값의 절반을 넘는 근저당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집을 팔아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 이 대통령의 지적에 대해 이런저런 말들이 나옵니다. 최민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회 양극화 문제 해소를 위해선 부동산 가격 안정이 먼저라고 했습니다. 특히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이 국민 통합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은 우리 사회의 공정, 상식을 파괴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안정을 위한 속도감 있는 공급, 현실적인 실수요 대책과 함께 조세제도 보완을 언급했습니다. 문제는 최근 이 대통령이 분당 아파트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편법 논란이 불거졌다는 점입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는데 매수자를 대상으로 17억 7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당장 현금이 부족한 매수자가 이 대통령으로부터 돈을 빌려 집을 산 셈입니다. 현행법상 불법은 아니지만 집값 상승을 억누르기 위해 정부가 설정한 대출 규제를 우회한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오는 23일 부동산 대토론회를 앞두고 국민 의견을 듣겠다며 만든 온라인 홈페이지에도 비판적인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나도 이런 꼼수를 쓰고 싶다는 의견에서부터 정서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이 대통령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글도 있습니다. 청와대는 근저당 설정은 합의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됐다면서 10월 말에 처리될 미지급 잔금에 대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불법, 편법 부동산을 지적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국민의힘은 본인이 근저당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며 자아 비판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진보 성향 커뮤니티에도 비판적인 글들이 올라온다는데 어떤 내용인지 이태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SNS에 공개한 AI 이미지입니다. 불법, 편법 부동산을 지적하는 이재명 대통령 뒤로 비친 거울에 근저당을 설정해주고 아파트 매매를 하는 이 대통령의 모습이 보입니다. 스스로를 비판하는 셈이라고 풍자한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절대 해서는 안 된다던 그 나쁜 꼼수들을 대통령이 어떻게 피해갔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저당 매도가 편법이 아니라면 왜 다수의 국민들이 따라하지 못하고 있겠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청와대 관저에 거주하는 대통령과 달리 일반 국민들은 이사갈 집을 마련하기 위한 현금이 바로 필요하기 때문에 근저당 매도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겁니다. 임기를 마치면 새 사저를 마련해 돌아가면 그만이란 생각으로 대출 규제를 감내하라고 요구할 자격이 있습니까?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레버리지 거래를 문제시했던 정부 방침에 따라 이 대통령을 세무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의 당명을 더불어 근저당으로 바꿔야 한다고 비꼬았고 민주당은 부동산 안정화란 순수한 의도를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안 팔았을 때는 안 팔았다고 비난하더니 팔았더니 팔았다고 비난합니다. 그냥 당명을 비난의 힘으로 바꾸시길 추천합니다. 하지만 진보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일반 국민 주택담보대출은 막으면서 대통령이 내로남불을 하고 있다는 등의 비판글이 올라왔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집을 파는 사람이 매수인에게 집을 사라고 돈을 빌려주는 게 일반적이진 않은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한 건지 다른 사례는 있는지 김충영 기자와 자세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 기자, 이재명 대통령처럼 집을 팔면서 이 근저당을 설정을 했잖아요. 사실상 은행을 대신해서 돈을 빌려주는 셈인데 있는 일입니까? 예, 최근 강남 등 고가주택 시장에서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팔려는 사람이 일단 대금 일부만 받고 소유권을 넘겨주고 대신 등기부에 근저당을 설정해서 덜 받은 집값을 천천히 받겠다는 겁니다. 셀러 파이낸싱이라고 합니다. 대통령만 이런 거래를 한 건 아니네요. 그런데 왜 이런 셀러 파이낸싱이 생겨나는 겁니까? 예, 정부의 대출 규제와 밀접합니다. 정부가 대출을 조이면 집을 사는 것도 힘들지만 파는 것도 곤란해집니다. 예컨대 B씨가 서울 강북의 집을 15억 원에 내놓고 강남 집을 20억에 사려고 합니다. B씨가 어렵게 5억을 마련해도 강북의 집을 살 사람이 대출 규제로 15억 원을 조달하지 못한다면 B씨도 강남으로 이사를 못 갑니다.
사슬처럼 연결된 구조라 한 곳만 경색이 발생을 해도 줄줄이 거래가 끊깁니다. 매도인도 팔아야 할 사정이 있다면 일단 거래를 성사시킨 뒤에 잔금은 나중에 받는 셀러 파이낸싱을 하게 되는 겁니다. 대출 규제를 강화했던 문재인 정부 시절 나타났다가 최근 이재명 정부 들어 다시 고개를 든 겁니다. 그래도 무려 17억 원이나 되는 돈을 사실상 빌려준 셈이 되는데 그럼 매수인은 얼마를 주고 이 아파트를 산 겁니까? 예, 공개된 등기부만 봤을 때는 29억 원짜리 분당 아파트를 넘겨받으면서 매수인이 당장 들인 돈은 사실상 제로입니다. 이 집엔 전세보증금 11억 3천만 원짜리 올 10월까지 계약된 세입자가 있습니다. 당장은 17억 7천만 원만 내면 되는데 이것을 이 대통령 부부가 빌려준 겁니다. 매수인 입장에선 상당히 특혜를 받은 걸로도 보이는데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예, 이 아파트는 얼마 전 재건축을 위한 사업 시행자 지정을 접수한 상황입니다. 지정이 된 뒤에 집을 사는 사람은 조합원 지위를 받지 못합니다. 흔히 물딱지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집은 값이 훅 떨어집니다. 대통령이 그 전에 팔려다고 보니 17억 원이나 빌려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인터넷상에는 대통령께 한 수 배웠다 같은 냉소가 쏟아졌고요. 아름아름 이뤄지던 셀러 파이낸싱이 부동산 사이트에 대놓고 공개적으로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이번 달 말까지 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가 나요. 그 아파트가. 그러면 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가 나면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가 걸리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매매 입주권을 못 받게 되죠. 현금 청산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근데 야권에선 뭐 대통령이 고리대금업을 했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 뭐 그렇게까지 봐야 되는 겁니까? 예, 얼마의 금리로 빌려줬냐가 관건일 텐데요. 공개된 자료로는 알 수 없습니다. 일반적인 시중은행 금리인 5, 6%선 정도로 계산을 한다면 월에 750만 원에서 1,000만 원 미만 정도의 이자 수익이 발생할 수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사적 대출이 제도권 금융의 사각지대에서 하나의 거래 관행으로 자리 잡게 되고 어떻게든 집을 사려는 매수인의 심리를 악용해서 고금리가 횡행한다면 그 피해는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걱정입니다. 뭐 각종 정부 규제로 집을 사고 파는 게 어렵다 보니까 대통령도 상당히 이례적인 방식으로 집을 팔았다 이런 말들이 나오니까 여러 가지 논란이 제기가 되는군요.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